예, 대한민국 지킴이 그 최강 디펜스 플러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민주당 요즘 일하고 있다 사람들이 엄청난 네,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데 요즘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아, 왜요? 의원님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네. 법안은 법안, 지역 일은 지역 일, 또 각각 에이펙 이후에 이제 경제 살리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뒤로 빠지는 의원들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인데 최근에는 더욱 열심히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순간순간 굳히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최고다라고 실시간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선 항소포기 건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의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 공방이 굉장히 격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결위 나와서 얘기한 것도 화제가 됐죠.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걸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렇게 장관이나 위해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제가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의 판단은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직접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는 안 해도 그거는 당연히 외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어쨌든 뭐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가끔씩 제가 생각하는 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북한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항소포기를 말도 안 되게 윗선의 외압이다. 이 프레임을 엮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에 국민이 알고 싶은 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잘못된 수사 조작 기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검찰이 회유하려고 했던 유동규에게는 오히려 더 형을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수사부터 그 목표가 이재명 죽이기였었고 결국은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보이는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사람들은 다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러한 의심이 있었던 사건이고 네. 처음부터 이건 수사 1팀, 2팀이 달랐지 않습니까? 수사 1팀에서는 순수하게 이게 그 잘못된 그 토지 개발 사업에 부당한 그 이게 편취가 있었다는 점에 수사를 마쳤는데 수사 2팀이 들어오고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재명 잡기, 이재명 죽이기로 확 틀어진 그때부터 이미 지금까지 수사는 잘못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기결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만약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항소를 하라 아니면 항소를 포기해라 네. 라고 지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떠드는데요. 크게 한번 봅시다. 크게. 네. 크게 보면 네. 지금 윤석열, 김영현, 여인영이 이적죄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죄 플러스 외환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진영 전체적으로 긴장하고 위축되고 있는데 박성재도 그렇고 뭐 황교안도 그렇고 곧 영장을 다시 청구받는 상황이 올 것 같고 하니까 니들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라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수사도 조작했던 이 검찰들이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개를 숙이다가 잠깐 고개를 든 것이죠. 그러나 큰 흐름은 네.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철마가 못 갑니까? 열차가 네. 못 갑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직 검사가 예. 부당 거래 노만석 네. 사퇴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의 이제 대량도 항소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 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예. 결국에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항명
이것이 검사만 파면이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과 집단 항명과 검사가 공무원이냐 권력이냐 예. 국민들의 의구심 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은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고 했기 때문에 또 그 탄핵 국면 직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들도 웬만하면 승진시켜서 데리고 가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인사가. 네. 근데 어제 정청래 대표 말 맞다나 고름이 피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네. 저들은 절대로 쉽게 물러갈 세력도 아니고 틈만 있으면 고개를 쳐들고 항명하고 집단으로 나오고 총장 대행까지 사표 내라고 하고 그럼 사퇴 내라고 요구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관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검사 징계법을 비롯해서 네. 전관 애우에 관한 금지 조항 네. 그리고 징계를 받은 검사의 경우는 뭐 몇 년 동안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 검사가 자신들 마음대로 칼 휘두르고 던지고 가고 칼 휘두르고 던지고 가고 책임을 안 지고 무죄 나와도 그냥 뭐 떳떳하다는 식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조작 기소까지 하는 이런 것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저희는 12월 달 내내 개혁 입법을 할 것이고 그 네. 개혁 입법에는 검찰 부분이 다시 포함이 될 것입니다. 네. 저들은 필리버스터 등 뭘로 나온다 할지라도 네. 하루에 하나 법안을 통과하는 각오로 우리는 뚫고 나갈 것입니다. 사실 검사징계법이 말이 안 되는 게 검사도 공무원인데 네. 뭐 무슨 짓을 해도 파면이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뭐 다른 공무원들과 검사는 뭐 어너더 레벨인 거냐? 절대로 네.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조. 이게 내란 동조했던 검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적으로 정치 표적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 법으로 보호받았던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자신들만의 별천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뭐 5.16 박정희까지 넘어갑니다만은 자신들의 군사정권이 그 군사정권이 계속해서 평시에도 정권을 잡으면서도 뭐 군합발로 국민들을 짓밟을 수는 없으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부까지 활용을 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정말 죽이기도 했잖아요. 사법살인, 진짜 살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혁당. 그런 짓을 막 해도 된다. 파면 안 당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현직에 있는 한 영원 무궁토록 파면 당하는 일 없을 거다. 그걸 보장해 준 거죠. 그건 정말 부도덕하고 더러운 거래인 것입니다. 군부 독재와 검찰의 더러운 거래 속에서 탄생한 권력화된 검찰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재확인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검찰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바로 세우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예. 씬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예. 윤석열과 홍장현의 예. 다시 만남 예.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 예. 이게 다시 재차 증언되는데 이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이 홍장원 차장은 그 12월 3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 정말 그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고위 공직자로서 태세가 확고하다. 그래서 헌재가 됐든 그것도 수많은 방송이 됐든 어제 있었던 재판정에 나와서이든 간에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정돈하고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방첩사에게 뭘 확인했고 또 이 방첩사에게 확인한 것을 조태영에게 뭐라고 했다까지 풀 세트로 된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정리를 해서 나왔고 어제 그것이 재확인된 순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윤석열, 네. 홍장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네. 항상 메시지가 분명하면 메신저를 흔드는 게 그들의 네, 기법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지렁이 글씨 이게 무슨 뭐 증거가 되냐, 이게 신빙성이 있냐 이렇게 반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급하게 방첩사령관이 불렀던 내용을
받아 적은 상황이 거죠.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급박해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빨리 받아 적은 네, 거죠. 네. 그것은 그 상황의 성격, 긴장되고 네. 빨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고 네.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고 네. 이것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한테 지시한 거고 또 방첩사령관한테도 지시가 내려간 것을 방첩사령관과 홍장훈이 맞춰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는 거 당연하죠. 예, 뭐 지렁이 글씨체라 하지만 읽어볼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지렁이 글씨체 가지고 뭘 하냐, 그 피식 웃는 윤석열 모습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좀- 오죽하면은 내용에서 건들 것이 없으니까 필체 타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더라고요. 그것은 자 8시경에 한번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10시 53분에 전화를 받았고 윤석열로부터 싹 잡아들여라 정리해라 뭐 수사권도 뭐도 줄 테니까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해서 협력해라. 네.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10시 53분에. 네. 그다음에 10시 56분에 그래서 바로 방첩사령관에 전화를 했더니 뭐뭐 하길래 너 도와주라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쭉 설명을 하는데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뭐 조사를 하고 뭐 수감시키고 이것까지는 되겠는데 사람 명단이 나오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일반 폰을 갖고 내가 통화를 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집무실로 가서 다시 이름을 잘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쭉 적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네. 빨리빨리 적어야 네. 되니까 놓치면 안 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6명을 다 적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있는 대로 정말 그 눈에 마치 하나의 그 그림을 보여주듯이 잘 설명을 어제도 했습니다. 네,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증언을 싹다 예. 뒤엎고 다 없애고 예, 이거 봤지. 잡아들여라라고 했을 다 때, 잡아들어라. 이번에 네. 다 정리하자. 예, 그 발언을 맨 처음에 사실 국민들이 들으셨을 때, 너무 놀라셨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네, 네. 오히려 홍장원 차장을 몰아세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질이 더 나쁜 게 조태용인데 지금 구속 이제 수감된 상황이죠. 이제 네. 이 조태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은 겉으로 보면 신사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네. 자신의 상사에게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에스맨 출세지향적 공무원의 전형이 바로 조태용입니다. 출세지향의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관이 좋아할 말만 하는 사람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예스맨이네요. 그리고 그 S 상관에게 잘 보여서 계속 출세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발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이 홍장훈에 대한 일종의 그 컴플렉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조태용은. 어떤 네. 컴플렉스가 그러니까는 조태용이 보기에는 홍장훈이 너무 세요. 1차장인데 이미 2차장한테 전화하고 기조실장 3차장한테 다 전화해서 나와라 지시한 사람이 홍장훈이에요. 네. 이게 그 처음에 이게 계엄령이 선포가 되니까 야 지금 어디 있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2차장한테 전화하고 네. 또 니도 나와라고 3차장이 전화한 사람이 홍장훈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체 과정을 원장한테 이제 보고도 하고 명령도 받고 네. 하려고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국정원장 관저로 찾아간 사람이 홍장훈인데 네. 항상 홍장훈이 더 잘 알고 그다음에 조직 내에 뭐라 그러죠? 그립이라 그러나요? 장악력이라 네. 그렇잖아요. 더 세기 때문에 네. 그 홍장훈을 두려워했었다. 그런 차에 이 조태용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계엄하려고 할 때 자신을 불렀다. 홍장훈은 안 부르고 자신을 불렀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옥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자신도 문건 하나 받았잖아요. CCTV 찍혔잖아요. 그 CCTV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도 사실 이게 조태용이 구속이 된 이유가 한덕수 위증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난 명예를 중시한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사실 더 나쁜 놈이잖아요. 더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12월 4일, 5일 그 홍장원 차장하고 이제 그 대신 사표 받고 막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 직원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명예를 중시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엔가 그 특별조사본부에 불려가가지고 다 풉니다. 사실은 홍 장관이 맞다는 쪽으로 다 풀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명예를 중시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속심사에서 그렇게 했던 게 참 이게 질적으로 참 아닌 사람이다라는 아닌 생각이 사람이에요. 하네요. 예. 또 우리가 내란죄도 어메이징한데 이게 예. 외환죄, 이적죄까지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기소.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당연히 가야 될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비상계엄을 내리려면은 전시 혹은 준전시 그에 준하는 사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그 휴전 체제에 있는 휴전 상태에 있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어야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요. 북한이 안 합니다. 도발을 안 하고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기 보내고. 네, 그런 그것이 외환 유치고요. 이번에 그 여인영의 메모에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까? 네, 네. 그래. 별장이라던가 네. 평양 뭐 아직 자, 장소가 특정되더라고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내자.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하자. 그러니까 1000번에 딱 한 번 있을 기회를 찾아서 그때를 때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체면이 손상돼서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을 치자. 그래가지고 설정된 장소가 평양, 그다음 핵시설 2곳, 그리고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금정은 휴양소잖아요. 네. 평양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 350m 높이 눈으로 바로 빤히 보이는 그 높이로 무인기를 하강시켜 가지고 하얀 전단통을 들고 달고 다니는 그러한 무인기를 눈에 비치게 한단 말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그날 그 전에.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게요. 내가 계엄을 하려고 무인기 작전을 펼친 거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죠. 아니 이 장소 중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핵시설을 타겟한다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다 죽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핵시설을 타겟하자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변. 네. 거기에 이제 원자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불법 시설이죠. 물론 그 시설들이 쫙 있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남포 쪽에 있는 강선 지역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을 때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를 때리면 거의 뭐 소형 핵무기를 터뜨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때려가지고 전쟁을 유도하겠다. 전쟁을 유도하는 정도가 이제 여기를 때리면은 네, 북한이 어떻게 이제 되나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전술 핵무기를 전방까지 다 배치해 놨다고 했잖아요. 아니 북한의 핵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공멸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그 속에서 자기만 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영 그 메모 문건에 제일 살벌한 게 뭐냐면 네. 최소 안보 유기, 네. 최대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뭡니까, 홍수. 그거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에 안 듣는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대한민국을 전쟁에 참화에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전쟁을 주의하는 자신들만 살아남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가 그 의미군요. 네, 노아의 홍수가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있고 노아가 있고 노아의 방주가 있고 노아의 그렇죠. 홍수라고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존재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를 살린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것이 전쟁으로 뭐 다 불에 타서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에 참여에 빠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정말. 네, 자신들 전쟁 지휘부로 비온 벙커에서 어디 전쟁지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뭐 100만 200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결국엔 전쟁 계획이었고 이들의 전쟁이죠. 계획에 따르면 선택받은 소수만 살아남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고. 예.
그래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환 유치를 넘어가지고 국가 전체를 아예 망가뜨려서 없애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자들이. 아니 그럼 아까 핵시설은 그런 노아 홍수 뭐 다 선택받은 소수 네. 다 쓸어버리겠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휴양소는 왜 공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 휴양소를 때리면 네. 북한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국가정보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대북 전단을 국정원에서만 4차례 뿌렸어요 작년에. 네. 네, 4차례. 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심리전과에서 10여 차례 이상 뿌렸고 보낼 때는 수십만 장 이상 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양까지 전단을 뿌리고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항의 성명만 하고 세게 안 나오니까 네. 이제 무인기로 평양을 보내보고 10월 3일, 8일, 10일 해보고 정세를 한번 보자. 했더니 북한에서 뭐 전쟁 준비다 싸우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 나오니까 북한에서 전쟁 준비다 싸우자 얘기하셨는데 그 북한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예. 얘기입니까? 예. 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북한의 주민들은 어떠냐? 네. 그 주민들에게 술렁술렁하고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렇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아주 공공 매체에서 정말 확 퍼졌고 그러니까 아예 다시 한번 북한 주민 동향을 파악해 보라라고 하는 지시가 10월 14일 날 내려가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더 어수선하다, 웅성웅성하다 이런 것들이 합참 작전본부까지 김용현까지 쭉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박수치고 더 하자. 그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하자 그랬고 10월 달에 네. 정말로 대대적으로 뭐 무인기도 보내고 아파치도 보내고 네. 포도 쏘고 사격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원점 타격을 하면서 전쟁으로 국지도발로 끌고 가려고 이거 했던 싹 쓸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네.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북한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 북한은 그 전략적으로 알고도 있는데 대응을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10월 10일부터 한 2주 동안 난리를 치다가 예.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것이 러시아의 그 용병 성격의 특수부대를 보내는 거하고 딱 맞물려 시기가 떨면서 맞물리긴 했죠. 네. 남쪽에 고개 돌리지 말고 북쪽으로 가자,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응 안 하면 어때? 그냥 비상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내란, 불법 비상계엄인데 외환을 유치해서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더 이유 불문하고 해버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여인영 메모에서 드러난 겁니다. 결국에 한반도 불바다 계획을 세웠고 싹 다 쓸어버리려는 엄청난 계획들이 메모에 나왔다. 예. 정말 이럼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지기현 그 재판부가 예.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추가 기소를 해서 네. 외환죄까지 포함시켜서 쭉 끌고 가서 지기현이 내년 2월 달에 인사조치가 되면 새로운 재판부에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거의 그 판결을 다시 하는 법정을 다시 여는 수준의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이적죄 일반 이적죄에 외환죄를 추가해 가지고 별도의 재판부로 만들어서 추가 기소를 윤석열에게 별도로 해서 재판을 정말 제대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내란 이적죄에 일반 이적죄로 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로 가든 별도의 재판부로 가든 간에 이것은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예,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를 외환 유치죄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국방장관도 내란 외환 모두 최종적으로 자체 감찰할 결과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라고 국회 국방위에서 저에게 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했군요. 예. 네, 그럼 국내 이슈는 여기까지 보고 각각 국제 네. 이슈 여쭤보고 싶은데 다들 정말 네. 오랫동안 좀 기다려오는 게 있습니다. 네. 팩트시트예요. 그러니까 강원식 비서실장이 팩트시트 네. 조만간 뭐 오늘 내일 발표할 것 같다. 좋은 소식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한미 간의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했었고 네. 그 결과에 대한 합의문이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양측이 이러한 입장을 교환했고 합의된 내용은 이렇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이제 사실관계에 담은 일종의 문서라는 뜻의 팩트시트를 이제 그 백악관의 홈페이지와 우리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아마 좀 그 난항을 시간이 겪고 있는 것 소요됐죠. 예.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관세 협상 결과 우리가 예. 3,500불을 억억불을 이제 투자해 달라고 했는데 2천이랑 그렇죠. 최대한 매년 200억 불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 5대 5로 나누게 됐는데 이 첫 번째 뭉치 투자는 5대 5를 어떻게 나눌 거고 그다음에 원금은 어떻게 해소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법률가들이 만나 가지고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법률가들이 만나 가지고 합의문 내지는 계약서를 써도 한 10개월 걸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뭐 3,500억 불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한번 써먹었고 2천억 불 매년 200억 불 투자라고 하는 것을 크게 써먹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는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판단이 들면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정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특별법을 만드는 의무를 이제 미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고 합의문 합의서 네. 그러니까는 저기 어그리먼트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이익을 견제하는 가운데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팩트시트는 또 빨리 나와야 되고 네. 또 우리는 우리 이익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이익을 지키다 보면 길어지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 결과로 이렇게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하니까 팩트시트는 빨리 나와야 되고 이럴 사이에 약간의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갈등 내지는 이제 마찰이 있는 건데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아니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인데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제13조 네. 군사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군사적 이용 문구가 그게 쟁점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일반적인 군사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핵 물질인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을 핵무기로 쓰거나 아니면은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쓸 때의 군사적 목적이라고 우리는 주로 이해를 해왔는데 이거를 군함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백악관 그다음에 상무부 이외에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미측에서 그게 바로 에너지부. 에너지부가 미국에서 대통령보다 센 권력기관이 에너지부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부는 뭐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국장이야 실무진들이 중요합니다. 핵무기의 개발, 핵물질의 추출, 그다음에 핵무기 안전적인 관리까지 다 에너지부가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된 그 핵무기를 각 그 전략사령부에 보내주는 것까지를 에너지부가 하고 이 쓰는 것만 국방부에서 하는 거고 이 오래된 그 핵무기 핵탄두를 다시 수거해 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것도 에너지부가 합니다. 그 에너지부가 이제 아마 핵무기의 그 직접적인 그 물질로 바로 쓸 수 있는 플루토늄 문제 재처리죠. 재처리에 대해서 조금 그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을 할 때 원자로에 들어가는 것은 우라늄 농축된 연료봉이니까 네. 그거는 뭐 이렇게 협의하기로 하고 농축까지는 좋은데 재처리 부분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한미 협상을 보면서 경제 회복, 드디어 K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관세 25%에서 15% 낮춰지고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제 상승세가 있고 저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세는 될까요? 결국은 이제 한미 간의 협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는 세계 경제, 국제 경제가 다시 어떻게 그 활황으로 돌아오느냐. 또 미국 경제가 여전히 핫합니다. 3.5% 성장하는 미국 경제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이 미국 경제 성장세와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같이 맞물려 가느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선순환에 올라섰다. 네. 그런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의 그 불확정성으로 말미암은 우리 경제가 혹시 안 좋아질 수 있나 그 먹구름 다 걷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주식 시장도 계속 활황이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 속에서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네. 부동산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세가 낮아졌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덜 들어가고 그 새롭게 미국 없는 세계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들의 고민입니다. World without the United States. 그러네요. 그런 속에서 이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네. 교역이 늘어날 겁니다. 그 like-minded country들끼리 같이 이제 협조하는 게 필요하죠. 네, 우리끼리라도 자유무역을 더 열심히 하자. 또 우리끼리라도 중국산 덜 쓰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 더 많이 교역하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그 이심전심의 그 합의, 컨센서스가 지금 네.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한미 협상을 계기로 K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나아질 겁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정부와 민주당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효능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강 디펜스의 박선원 의원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